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시작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들이 주변에 판을 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사람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다는 것을 몰랐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큰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누군가 겉으로 보기엔 복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족함 없음이라는 건 단지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현명하시고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판단력과 집요한 근성을 가지신 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었겠어요? 다른 집들처럼 우리 집에도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죠. 특히 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면 빚이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늘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길을 찾으셨죠. 제가 어릴 적 우리 가족은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저는 피아노 건반 소리와 아버지 퇴근 도장 찍는 소리 사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퇴근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 아빠 왔다 하고 외치던 저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손 씻고 밥 먹어 하시던 따뜻한 말투까지요. 그렇게 평화롭고 소박했던 우리 집 분위기를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IMF 외환 위기였어요. 누구나 힘들었다는 그 시기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머니의 피아노 학원은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었고 아버지도 직장에서 희망퇴직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날 아버지께서 퇴근 후 말없이 앉아 계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영 안 좋은데? 왜 그래? 내가 아빠 괴롭히는 사람들 있으면 다 혼내줄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회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서 엄마랑 같이 고민 중에 있었어.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 좀 해야 하니까 자리를 좀 비켜줄 수 있겠니? 그 말에 저는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확실히 느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머니도 그날따라 말수가 적으셨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렇게 우리 집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 부모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셨어요. 보통은 퇴직금을 들고 주식을 하거나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님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나랑 네 엄마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이 위기를 무사히 그리고 제대로 지나가고 싶은 거야. 그 이후 아버지는 틈만 나면 신문과 부동산 책자를 펼쳐보시고 아파트 시세표를 손에 들고 메모를 하셨어요. 어머니와 둘이 마주 앉아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런 대화를 나누시곤 했죠. 이 동네는 지금은 싸지만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네. 거기 초등학교랑 지하철이 근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다. 한번 가서 보는 게 어때? 당시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 보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실거주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고 다시 몇 년 후 다른 아파트를 사는 걸 반복하셨어요.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요. 사실 그게 가능했던 건 아버지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며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또 어머니 역시 가정경제를 책임졌던 분이셨고 숫자와 흐름을 읽는 감각이 탁월하셨어요.
그때부터였죠. 우리 가족의 판도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 건 아버지는 오히려 실패하지 않기 위한 길을 찾는 데 집중하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와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인생의 진짜 지혜가 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무작정 희망을 외치는 것도 지나치게 비관에 빠지는 것도 아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실천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자라났고 어느덧 세상의 풍파를 마주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자라온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대단한 부를 물려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감정보다 현실을 우선시하며 살았어요. 무언가에 휘둘리는 감정보다 차분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익숙했고 그것이 곧 저만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죠. 공부를 할 때에도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먼저였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렇게 달달 외워? 그렇게 하면 금방 까먹어. 기억력이 좋을 땐 무조건 외워두는 게 이득이야. 시험은 암기 싸움일 때도 많거든. 과외를 받을 형편도 아니었고 비싼 1:1 수업은 꿈도 못 꿨죠. 겨우 단과학원 하나 등록해서 30명이 다닥다닥 앉은 강의실에서 숨죽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기도 타이밍을 재며 손을 들어야 했고 강의가 끝난 후 강사님을 붙잡는 것도 눈치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교였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이뤄냈다는 자부심이었어요. 졸업 후에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나라 경제가 많이 회복된 시기였지만 IMF를 온몸으로 겪어낸 부모님의 조언이 늘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지수야, 외국계 기업도 한번 고려해봐. 나라 상황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니.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를 움직였죠. 경쟁은 치열했고 영어 면접도 인적성 검사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스스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저 자신에게 잘 해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침내 자리를 잡았고 꽤 괜찮은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가 34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결혼이라는 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에 치여 살기도 했고 어쩌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이란 제도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꼭 결혼을 해야 돼? 비혼도 충분히 멋진 선택이야. 나도 뭐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저러다가 외로움에 사무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물론 제가 막강한 여성 인권운동가라거나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어머니의 고생을 먼저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결혼할 당시 외할아버지와의 약속도 지키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찡했죠.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원 운영 이전에도 음악을 통해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죠. 외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다네요. 우리 딸은 평생 고운 손으로 악기만 만지게 해주고 싶다. 고생스러운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귀한 우리 딸 고생시키기만 해봐. 내가 아주 무덤에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목 치러 갈 거야. 지장 찍어. 그 기대가 담겨 있었기에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셨고
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늘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셨죠. 저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결혼을 망설였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의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결혼은 결코 행복한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34이 되도록 저는 누군가를 만나도 쉽게 진지해지지 않았고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연애는커녕 소개팅도 거의 없었고 늘 지금은 일이 먼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우연 같지만 돌이켜보면 준비되어 있었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 역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10달 동안 내 몸속에 또 하나의 생명을 품고 산다는 것, 장기가 밀려가고 몸이 무너지는 느낌 속에서도 태교를 한다는 것, 저는 자신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기 봐봐, 귀엽잖아. 너도 나중엔 너 닮은 아이 갖고 싶을걸? 귀여운 건 한두 번이지. 그 울음소리, 그 징징거림. 나는 그냥 친구들 애나 잠깐 보는 걸로 충분해. 친구들 중에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임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저는 점점 그 모임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른들끼리 대화가 오가다 보면 언제나 아이의 울음소리, 기저귀 갈아야 한다는 말, 간식 찾는 소리로 대화가 중단되기 일쑤였죠. 아이들은 말도 안 통하고 울기만 하면 뭐든 다 해줘야 하는 존재잖아요.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 존재를 내 몸으로 낳고 내 삶을 통째로 헌신한다는 것이 도저히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나는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그 말은 저의 철칙이었고 고집이었고 또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바뀐다니까 얘는. 네 남편이나 너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 감정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비혼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했죠. 그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의외로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매달 넉넉하게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까지 어디에 묶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하루를 설계하는 그 삶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누군가에게 제 감정이나 삶의 일부분을 맡기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자체가 싫었어요. 그렇게 무언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저에겐 불편함으로 다가왔죠. 연애는 물론 몇 번 해보긴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도 있었고 설레고 웃음 짓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권태기라는 녀석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연락이 오가던 사이였지만 어느샌가 메시지를 읽고도 대답하기가 귀찮아지고 만남도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난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운명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열렸던 사내 강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참석한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묘하게 대화가 잘 통하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강연이 끝나고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과장님도 나이가 있으신 편인데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안 그래도 그런 잔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요. 결혼 생각 없어요.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책임질 것도 없고 속 끓일 일도 없고요. 동치네요. 저도 그래요. 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강아지도 못 키우겠더라고요. 나만 바라보는 생명체가 있다는 게 무섭달까요? 진짜요? 저도 그래요. 제 감정 하나 다루기도 버거운데 또 다른 존재의 감정까지 챙긴다는 건 글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단순히 취향이 맞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묘한 동질감이 저를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두게 만들었죠. 물론 당시 제 나이가 30 중반을 넘기고 있었기에 주변에서는 자꾸만 결혼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너 좋은 사람 만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너처럼 자유롭게 살던 애도 늙으면 외롭다더라. 이런 말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연애라는 걸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건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일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책임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그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그 점이 정말 좋았어요. 우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고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게도 변화의 시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혼이라는 제도가 꼭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좋았지만 때로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 결혼할까? 이대로 같이 살기만 하는 거, 법적인 보호자가 서로 되어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결혼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가장 편하고 솔직한 형태의 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삶의 끝자락에 누군가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혼자보단 조금은 덜 외롭겠다고요. 남편은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대기업 소속은 아니었지만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씀씀이가 검소한 편이었어요. 같이 마트에 가면 100원, 200원 차이 나는 물건도 꼼꼼히 비교하고 커피는 굳이 사 마시기보단 집에서 내려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전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부모님에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갔고 나이도 어느덧 30 중반을 넘기고 있었고요. 가족들에게서 오는 은근한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죠. 시댁도 다행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강북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상가에서 직접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접 개발하신 메뉴였는데 숯불에 닭을 구워내는 방식이었죠. 생각보다 단골도 많았고 저녁이면 맥주 한잔 하러 오는 손님들이 북적이는 그런 가게였어요. 시아버지는 호탕하신 분이셨죠. 나는 노후 걱정은 안 해. 내 치킨이 나를 먹여 살릴 테니까. 그 말이 허풍으로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가게 수입도 꽤 괜찮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부동산 투자 덕분에 노후는 넉넉하게 준비하신 편이라 양가 모두 경제적인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금전 문제로 다투는 부부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럴 일은 없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4살 어린 시누이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참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철없는 동생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시누이의 인생 목표가 취집이라는 거였어요. 내 동생? 목표가 뭐냐고. 그냥 걔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대. 정말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좀 그렇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당황을 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연예인처럼 예쁜 것도 아니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직장도 다니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일은 오래 붙잡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기 일쑤였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도 SNS에는 샵에서 찍은 셀카나 카페 디저트 사진만 가득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취집을 꿈꿀 수 있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취집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남자 보는 눈이 정확하다든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든가 뭔가 전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런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나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 거야 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엔 철없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 시누이에 대한 모든 소식을 철저히 끊고 지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듣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나한테 하지 말아줘. 매번 들을 때마다 답답해지고 기운 빠져. 사실 그게 저희 부부에게도 훨씬 평화로운 선택이었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죠. 그렇게 조용하게 일상에 집중하며 결혼 1년 차를 지나고 있었어요. 제 나이도 어느덧 37이 되었고 둘 사이의 생활도 꽤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많은 간섭을 하지 않았고 저는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으며 제 자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즈음부터였어요. 시댁에서 특히 시어머니 쪽에서 은근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요. 처음에는 말씀 한마디 정도로 흘러나오던 것이 점점 기대로 그리고 결국엔 강요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구들 중에 아이 있는 친구는 없나? 요즘은 다들 일찍 낳더라. 있긴 한데요. 전 딱히 부럽진 않아요. 지금이 딱 좋아서요. 아니,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해야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거지. 2사람 다 일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아니, 그 생활이 너무 지겹지 않어? 어머님, 저희는 지금이 딱 좋아요.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될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갓난아기를 두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아직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어머님,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제 자리도 잘 잡았고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전 이걸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이보다 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 아이는 축복이야. 부부의 삶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금방 이혼하게 되어 있다니까. 어머님, 그건 너무 단정적인 말씀이세요. 저희는요, 애초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요즘은 딩크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가겠니?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지 닮은 아이 딱 태어나 봐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하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애를 가지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더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세대의 문제였고 그 간극은 웬만해선 좁혀지지 않겠다는 것을요. 내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죠.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식사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어머님이 또 아이 이야기 꺼내셨어. 또? 뭐라고 하셨어? 그냥 나보고 일 그만두고 애 낳으면 된다고 하시더라. 그 얘기 또 하시네.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 얘긴 우리 둘이 정하는 거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왜냐면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를 흔들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그저 방관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간접적인 압박은 이어졌어요. 모임 자리에서는 일부러 손주 자랑을 늘어놓는 친척의 이야기를 강조하시고 아이가 없는 친척 부부의 이혼 이야기를 예로 드시기도 했죠. 점점 말의 무게가 권유에서 비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저만의 생활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해온 결과였으니까요. 결혼 1년 차가 막 지나고 제 나이도 37을 넘기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출산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해그머니나 지금도 늦었어. 더 늙으면 노산이야 노산. 그때 되면 시험관 시술도 해야 하고 애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해. 식사 도중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냥 밥맛이 다 떨어졌어요. 웃긴 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남편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 낳는 일은 마치 전적으로 저만의 몫이라는 듯이요. 아이만 낳아봐. 걱정 하나 없이 내가 대신 다 키워줄게. 집안이라는 게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안정이 되는 거야. 출산도 하고 회사도 잠시 쉬고 그러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 어머님, 제가요. 월급도 남편보다 조금 더 높고요. 일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게 여기고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제 내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결국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라고 내뱉으시곤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매번 이렇게 혼자 상대해야 돼? 그냥 흘려들어. 괜히 맞받아 쳐봐야 더 길어져. 엄마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니, 내가 언제 생각해달라고 했어? 생각은커녕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나서서 딱 잘라줘야지. 왜 매번 나만 방패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 더 속이 상했지만 더 말해봐야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그냥 씻고 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치킨 가게를 접게 되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게 정리하신다더라 하는 말로 들렸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심각했더라고요. 상가 임대료가 몇 달째 밀리게 되었고 식자재 납품 업체와도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 시아버지께서 자포자기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에헤이, 더럽고 취사해서 못해 먹겠다. 가게고 뭐고 다 때려칠 거야. 그 말에 시댁 분위기는 한동안 술렁였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서 시부모님 모두 꽤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입에서도 손주 타령은 쏙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당분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 이야기에서 해방되겠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시아버지의 위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었고
가족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의외의 휴식 같은 시기였어요. 약 6개월 정도 시댁과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며 그럭저럭 무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쪽은 우리 부부 쪽이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갑작스럽게 팔리게 된 거예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집을 팔았고 전입신고가 먼저인 저희에게 정식으로 이사 통보가 온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사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싶었죠.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멘탈이라는 게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서둘러 동네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집값은 많이 올라 있었고 마음에 드는 집은 보증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높아졌어요. 동네를 벗어나자니 저와 남편 모두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답이 안 나왔고요. 당장 한 달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그동안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들을 거야 라며 입만 열면 취집 타령을 하던 그 시누이가 글쎄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상대가 누구인지 가족 모두에게 말도 안 한 상태였고 나중에야 겨우 털어놓았는데 보통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해.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 잠시 탔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애를 가졌다고? 근데 그 남자가 사라졌다고? 엄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저는 속으로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환상 속에서만 살던 시누이의 결말은 결국 무책임한 남자와의 단절 그리고 임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였죠. 취집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막상 갖춘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혀 놀랍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 가능한 전개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그 아이를 어쩔 건지, 시누이는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앞으로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댁 전체가 다시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저희 부부에게도 점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상대 남자가 잠수를 탔다뇨. 집은 몰라요? 전화도 안 받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시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에 애써 관여하지 않았을 테지만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큰 사건이었죠. 시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날 클럽에 친구들이랑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이었대요. 시계는 롤렉스, 셔츠는 버버리, 구두는 구찌, 바지도 루이비통이라나 뭐라나. 여기에 외제차까지 끌고 왔으니 시누이는 아예 봉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들이댔던 거죠.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뭔가 내가 바라던 인생 같았어. 그래서 그냥 마음을 확 열었지. 그렇게 한두 번 만난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교제까지 이어졌고 상대 남자도 시누이를 싫어하진 않았는지 서로 금세 짝짝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임신을 했으니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하자마자 그 남자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찾아가 보고 회사도 찾아가 봤는데 그런 사람 없대. 이름도 가짜였더라고. 아니 아가씨 사귀던 사이였는데 모든 게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아가씨는 뭘 보고 만난 거예요 대체? 결국 주변 인맥들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그 남자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어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거짓된 인생을 포장해둔 사람이었던 거죠. 명품이라고 생각했던 옷과 시계는 전부 짝퉁 차는 친구 명의로 된 리스 차량, 직장은커녕 일정한 수입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임신한 몸으로 그 사람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했는데 나더러 애를 흘려보내래. 수술비라고 하면서 100만 원 지어주더라.
이거면 넉넉하지 않냐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이미 시기가 지나버려서 산부인과에서는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신우이는 아이를 흘려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쥐며 말을 했어요. 이거를 어쩌면 좋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니? 아니 조용하던 애가 뭐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고 그래. 진짜 너도 대책 없지만 그 남자 새끼는 더 하다 더해. 너 앞으로 어떻게 하냐? 사실 그 시점에서 우리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이 갑자기 매매가 되면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였잖아요. 갑작스럽게 나가야 했고 우리는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웠고 이 동네를 벗어나면 출퇴근 거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컸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 문제에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고 온통 시누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며칠이 지나고 참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문제는 하나도 안 알아보고 대출은 막혀 있는데 나 혼자 다 해야 해? 아니, 당신 그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조카가 뱃속에 있는데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조카? 아니 언제는 아이가 싫다고 하더니 막상 뭐 조카가 생기니까 엄청 챙기고 싶은가 봐?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동생의 핏줄인데? 당신이야말로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언제는 아이 싫다고 그렇게 딩크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 동생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는 이중잣대?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 아이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복잡한 상황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속이 상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결국 저희 부모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한바탕 속을 다 쏟아냈어요. 아빠, 지금 집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남편은 신우이 일로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알아봐요. 아, 정말로 나 혼자 너무 막막해요. 너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애 생기면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 네 회사에서 세정거장 떨어진 데에 아파트 하나 있어. 25년 된 구식 아파트인데 구조는 잘 빠졌고 40평대라 좀 넉넉하다. 그 집 줄까? 네? 정말요? 아빠 진짜요? 집을 주시겠다고요? 그래, 등기도 다 우리 이름이긴 하지만 너네가 필요하다면 주는 게 맞지.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이런 때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를 단단히 해두신 분들이세요. 거기 있던 그 낡은 아파트, 평소엔 그냥 오래된 집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되어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웬 횡재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게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된 건 없었지만 적어도 나와 남편이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주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입니다. 오늘 아빠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 근데 아빠가 그러셨어. 우리 회사에서 세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우리 쓰라고 주시겠다고. 그게 진짜야? 진짜로 주신대? 우와, 너무 감사하다. 내가 평생 장인어른한테 절해야겠다. 그 반응을 보면서 잠깐은 마음이 훈훈했어요. 부모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집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연기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집주인의 통보대로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공실이 되자마자 바로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있었고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막상 이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짐이 많았고 그만큼 이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집이 우리 친정에서 나온 건데 시댁 쪽에서 이사 비용 정도는 조금 보태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웬걸요. 시부모님께서는 이사 축하 인사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손길도 없었어요. 그 흔한 두루마리 휴지 한 팩조차 안 사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꼭 바라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정 같은 게 느껴지길 바랐던 마음은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의무는 아니니까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하며 마음을 다독이며 새집에 들어왔고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사를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짐을 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구 배치하고 정말 사흘 내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손목은 시큰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도 퇴근 후엔 돕긴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짐 정리는 저의 몫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 그제야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넓긴 넓더라고요.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옷방, 하나는 서재, 그런데도 방이 하나 더 남는 거예요. 방 하나 남는 건 게스트룸으로 쓰면 어떨까? 나쁘지 않지 뭐. 손님 오시면 쓰시라고 정리해두면 좋긴 하겠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그대로 침대에 누웠고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죠.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알람도 끄고 늦잠을 실컷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비비고 거실로 나가보니 신우이가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올 뻔했지만 일단 웃으며 물었어요.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언니, 집들이 선물 사왔어요. 무엇을 사왔나 보니 각 티슈 6개들이 한 팩이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래도 감사 인사는 했어요. 어머, 고마워요. 시부모님도 안 챙겨주셨는데 이렇게라도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한 잔 내왔죠. 한참 앉아있다가 제가 물었어요. 점심은 뭐 먹을까요? 제가 뭐 좀 차릴까요? 입덧은 없으시죠? 언니, 이사했으니까 짜장면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한 건 3일 전이라서 벌써 먹었거든요. 짜장면 말고 다른 거 먹는 게 어때요? 이사 날에는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잘 산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사했잖아요. 네? 오늘 이사를 했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뭐 이사하셨어요? 저 오늘 이삿짐 다 싸들고 왔잖아요. 이 집으로요. 방도 하나 남는다고 저 써도 된다면서요? 그 순간 중뜨기를 타고 싸한 기운이 훅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남편 놈은 모르는 척 난청을 부리고 시누이는 입을 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되고 애도 생겼으니까 언니 집 넓다면서 방 남는다고 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오고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묘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설마 이 집을 그냥 쉐어하자는 거야? 누가 동의했는데? 하는 마음이 기어 올라왔죠. 저는 남편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뭘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래? 무섭게. 내가 미리 말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얘가 지금 상황이잖아. 엄마가 여기 방 남는다니까 잠깐만 재워달라고 하신 거야. 그 잠깐이 얼마나인데? 애 낳고 조금 안정될 때까지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이사비 한 푼 보태지 않으셨고 집주인도 우리 부모님이신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들끼리 결정돼 있었는지 그게 저는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게스트룸이 아니라 임산부 쉼터가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 울렸어요. 이사한 지 겨우 사흘, 겨우 정리를 마치고 편히 자려고 했던 그 넓은 집에 갑자기 시누이가 정착을 선언하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누이 얼굴은 진지했고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듯 나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애도 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큰 집 우리 둘이 쓰기엔 너무 넓잖아. 내 동생 지금 혼자 애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뭔 소리야. 나 애 싫어서 내 애도 안 가지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왜 아가씨 애를 봐줘야 하는데? 아이 참,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내 동생 지금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애 아빠는 잠수 탔대. 사기꾼이었대 그 새끼. 애 하나 들쳐매고 갈 데도 없대잖아. 어떻게 그냥 두냐고. 그럼 어머님은, 아버님은 언제는 어머님이 나한테 애만 낳아봐라 다 키워준다더니 자기 친손녀인데 친손녀는 안 키워주셔? 아이 그게 같으냐? 우리가 낳은 애랑 내 동생이 낳은 애랑 같냐고. 뭐가 달라, 다 같은 자식이지. 아가씨가 낳은 손주면 뭐 다르고 우리가 낳은 손주면 뭐가 다른 거냐고. 아이 느낌이 다르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낳은 자식이랑 딸이 낳은 자식이랑은 뭐랄까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마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 애 못 봐준다고 하셨어. 아이 얘한테 미안하다고는 하셨는데 집도 작고 엄마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당신이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예행 연습? 나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행 연습할 게 뭐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예 얘 좀 도와주자는 거지.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집 해주신 건 알지.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 큰 집이긴 하잖아. 애도 지금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는데 우리랑 같이 살면서 아이도 돌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잖아. 가족끼리는 원래 그런 거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 저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한 톨도 없었어요. 오롯이 동생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야기뿐이었죠. 결국 제 입에서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만 맨날 도와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 집에 뭘 도와준 게 있다고 매번 나만 도와야 하는 거냐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지. 애도 없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 장인어른도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이 집 주신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이성이 탁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화가 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집이 당신 눈에는 그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둘만 사는 집이 이렇게 크면 뭐 하겠어? 그러면 당신네 어머님도 큰 집 필요 없겠네. 아버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두 분이 사시는데 거기 방 남는다며? 그건 또 다르지 않냐? 뭐가 다른데? 우리 집은 넓으면 같이 살아야 하고 시댁은 넓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남의 집살이 하는 줄 아나 본데 이 집 우리 아버지 집이야. 내가 딸이고 그런 아버지가 낳아주신 거고. 당신은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이해했어? 누가 모른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얹혀 사는 거라고. 근데 그게 과연 당신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시누이의 표정이 순간 멍하게 굳어졌어요. 시누이는 컵을 든 손을 허공에 멈췄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벌렸다가 다물고 말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댁집, 그러니까 남편과 시누이가 한때 함께 살았던 그 40평형대 아파트. 사실 그 집의 등기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가 시아버지께서 가게를 정리하시던 무렵이었어요. 말씀으로는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하시며 매듭을 지으신 것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시아버지의 가게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인근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매출은 매달 감소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버텨보겠다며 버티셨죠. 급기야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꾸어가며 가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임대료가 밀리면서 법적인 공방까지 벌어졌고요.
게다가 문제는 가게 운영 초기에 시아버지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담보로 잡으셨던 그 시댁 아파트였어요. 그 집이 결국 근저당이 잡히고 경매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던 거죠. 그때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레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혹시 너희 쪽에 조금 여유 있는 돈이 있냐? 아니 뭐 딱히 큰 돈은 아니고 급하게 좀 필요해서. 그 당시 저도 모아둔 돈이 없진 않았지만 이미 전세금이며 생활비로 다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친정아버지께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집 경매 나오면 내가 낙찰받을게. 아니 사돈 최면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고. 대집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두자.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아버지는 이미 부동산 투자로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1인 2주택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했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렇게 시댁 아파트는 조용히 제 이름으로 이전되었고 시아버지께는 계속 거주하시게 했어요. 모든 과정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죠. 이 사실은 저,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아버지 딱 3사람만이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 괜히 알릴 필요 없어. 괜히 입만 많아지지. 아버지의 단호한 조언에 따라 저 역시 입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그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사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는 일이 있겠어요? 세금 문제로 신고할 일 아니고선 그냥 평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서 일부러 딱 잘라 말했던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애 없잖아. 자식들 다 분가 있는데 그 큰 집이 왜 필요하시겠어? 팔아버려야지. 쓸데없는 공간에 세금만 나가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직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그냥 남편과 시누이의 표정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리더라고요. 둘 다 멍하니 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용히 거실 서랍장을 열고 준비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바로 그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이었죠. 주소는 분명 시댁 주소였고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부모님 집 주소인데 왜 소유자란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 남편이 놀란 눈으로 받아들며 중얼거렸고 시누이도 뒤늦게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어머, 맞네.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왜 언니 이름이야? 언니, 우리 아빠가 언니한테 집 줬어요? 진짜로? 자식들 냅두고 저한테 줬겠어요? 그 집 아버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내 명의는 맞아.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벌린 입을 손으로 가리더니 급히 휴대폰을 꺼내들고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지금 아버지 사시는 그 집 왜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어요? 한참 동안 통화하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자식들에게 전부 말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눈을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진짜였어? 그 집 정말 네 소유였냐고? 내가 소유주야. 그래서 팔기로 지금 막 결심했어. 조만간 매물 내놓을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거야? 모르겠어. 너희들끼리 십시일반 돈 모아서 알아서 구해서 살아. 참고로 나는 이혼도 할 거야. 이혼? 지금 나랑 뭐 이혼하겠다고? 그 반응이 우습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언제나 제 말투는 부드러웠고 싸움도 피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이혼을 되뇌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에 뒤에서 방관하던 남편의 모습에 이미 큰 실망을 느꼈고 그 마음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마지막 선언을 한 것뿐이었죠.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했는지 신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 이 상황에 우리 집에 있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 무슨 소리야. 너도 같이 나가. 내 집에서. 너도 짐 싸서 나가라고. 아니 지금 뭐 나까지 나가라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너랑 이혼할 거라고. 그니까 내 집에서 너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나가라고. 남편과 신우이는 눈치를 보다가 궁시렁거리면서도 결국 짐을 챙기더라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제야 심각성이 느껴져 저를 더 자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1시간쯤 지나자 시댁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다급하게 전화를 돌렸지만 저는 전부 무음으로 돌려두었어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곧장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무단 거주자에 대한 퇴거 요구, 30일 이내 자진 퇴거 없을 시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음. 그 문장을 정리하면서도 제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드디어 제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것 같았죠. 같은 날 집 매도 절차도 바로 진행했어요. 법무사에게 장음 입금과 동시에 매도 서류 정리 부탁을 드렸고 변호사에게는 명도 통보 내용 증명을 시댁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 전문가 연줄 덕분에 일은 빠르게 처리됐어요. 그 갑작스러운 조치들에 당황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에게 전화를 돌리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단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결국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눈이 퀭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니 이혼이라니 나는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일이란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소송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서명란까지 표시된 문서와 함께 재산분할 요구 명세서도 함께 넣어두었죠. 남편은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들고 있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했어. 그치?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법적으로 처리하면 내가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잖아. 난 지금 내 권리 행사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남편이 지지부진하게 구는 사이 집은 팔렸어요. 시세보다 빠르게 매입 희망자가 나타났고 계약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장금일에 맞춰 정리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계약을 마쳤다는 말을 들으시고 전화를 하셨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집 사돈이 대신 사신 거잖아. 왜 네 이름으로 해놓고 말을 안 했어? 그거 명의신탁이야. 불법이라고. 그 사이에 많이 알아보셨나 봐요. 아버지가 자금을 대긴 하셨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명의로 된 단독 소유입니다. 계약서 등기, 자금 흐름 모두 제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이체된 내역 증거로 남아있어요.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특약 조건도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 문제 삼으시려면 제 아버지랑 시아버지 두 분을 함께 고소하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하나같이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잔소리를 좀 심하게 했던 것 같다. 아유 미안하다.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구나. 여보, 앞으로는 내가 똑바로 줄 잘 서서 행동할게. 당신 마음에 상처 입히는 일 없을 거야. 언니, 저도요. 그냥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오빠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누가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고 할까 봐요? 다들 개소리 하지 마시고 냉큼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아직 재산 분할 관련된 마무리 싸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 기여도가 높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무척이나 홀가분해요. 비로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찾은 기분이에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